오늘 전파사 스페셜 2부 고소 좀 해본 기자 언니들 특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모신 이 분은 기자로 따지면 제가 업력이 50년이잖아요. 이분은 45년 정도 되고요. 하지만 에세이스트로는 저보다 훨씬 선배예요. 지금까지 낸 책이 14권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단행본 단독저서? 단독저서 12권. 12권. 네. 저는 고작 5권 냈는데. 고작이라니요. 네. 자, 오늘 이제 자신이 겪은 일을 이번에는 이런 책을 쓰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6년에 걸친 고소전을 책으로 쓴 탁월한 피해자라는 책으로 쓴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 오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인스타 친구여가지고 선배, 그리고 제가 선배 인터뷰 기사를 정말 많이 읽었죠. 그래요? 네, 저도 바이라인, 그러니까 기사 끝에 이제 붙는 기자 이름을 바이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바이라인으로 많이 보다가 이제 곽아람 기자는 조선일보 지금 북 섹션 팀장이죠. 팀장이죠. 네, 오늘도 마감을 마치고 이렇게 초췌한 지금. 왜냐하면 이제 내일 토요일자에 네, 책 네, 섹션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일 바쁜 날입니다. 네. 출판 팀장이.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탁월한 피해자, 이게 가장 최근에 낸 책이에요. 네, 이렇게 꼼꼼히 읽으시다니 제가 감동적. 공감하는 대목이 많아가지고 네. 밑줄을 정말 많이 긋게 네, 되더라고요. 선배도 고소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의 고소전 얘기도 하고 네. 오늘 곽아람 기자 네. 고소 얘기도 해보고 할 고소 텐데. 실전 강의 느낌으로 1타 강사 느낌으로 그럴까요?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근데 내 약간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스토킹 피해도 있고 같은 가해자한테 약간 텍스트 기반 성착취물의 뭔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네. 이 피해가 굉장히 오래됐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인지한 거는 2021년 6월인데 네. 범행은 2019년부터 이제 제가 찾아낸 거는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지하기 이전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혼자서 범행을 범행이죠. 네, 그쵸. 범죄를 그러니까 저지르고 저는 있었던 전혀 거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일단 이제 기자 직업 특성상 얼굴이랑 이름이랑 이런 것들이 공개돼 있으니까 기사랑 그리고 제가 그때 회사에서 팟캐스트 진행했었거든요. 시켜가지고 독서 팟캐스트 진행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저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건드린 거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스토킹을 계속했고 네, 그렇죠. 이 텍스트 기반 통매음이라고 하는데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네. 그러니까 글 텍스트로 네. 그러니까 딥페이크 만들었다고 네, 그쵸, 여러분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냥 저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소설임내 해가지고 진짜 더러운 글을 써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린 거죠. 네, 글도 쓰고 네, 그 여기저기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어디예요? 네? 그 여기저기가 어디예요? 일베. 아. 뭐 그런 데도 올리고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걸 이제 댓글을 저희 회사 그 기사 댓글 달아서 내가 이 여자에 대해서 썼으니까 보러 오라고 그건 제가 자기를 고소하고 나서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더 심하게 퍼뜨린 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보복하고 싶으니까 제가 자기를 고소한 뭐 그렇게도 하고 유튜브에도 이제 올려가지고 뭐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에게 정자 기증을 제안한다 시리즈. 시리즈? 네, 시리즈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차를 막 씻는 영상을 올려요. 그 제목이 곽아람 구석구석 씻기기. 자기 차를 다 씻어놓은 영상을 또 올려요. 그리고 그 제목이 말갛게 씻은 곽아람 등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여러 명의 여기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자 PTC가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이제 제보를 해줘가지고 나는 이걸 목도할 수 없다 이렇게 유튜브에 신고를 했거든요. 네. 채널이 삭제가 됐더니 그 뒤부터는 이제 네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돈을 내놔라 협박 이메일을 보내서 달마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내놔라 협박. 제가 그때 이제 협박이 시작되니까 회사에 보고를 했거든요. 회사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네가 계속 이제 이런 짓을 하면은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만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근데 그렇죠. 제가 이메일을 차단을 했더니 이제는 회사로 편지가 온 거야. 돈 내놓으라고. 알고 봤더니 1배에 저에 대해서 2019년부터 꾸준히 올려온 거예요. 뭐 이 여자는 성적으로 물러나더니 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법은 여자 그려놓고 저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2021년 11월에 6월에 인지를 하고
근데 그게 첫 번째 고소였죠. 맞아요. 그 고소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총 이제 6번 그쵸. 예, 민사 고소를 1번, 했어요. 형사 6번, 네. 7번 했죠. 이렇게 계속 고소를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1, 2차에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1년,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2년 6개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수감 중이죠. 네네, 수감 중이에요. 근데 일단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특성상 보통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낳는데 1년 있어봤자 뭐예요. 나오면 또 괴롭힐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살아야겠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양형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고소를 해서 수감 일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해자의 그 형기가 곧 저희 목숨이 남아있는 날과 잔량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렇게 지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약간 정의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기자인데 이 사람이 나만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를 대상으로 이런 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면 또 다른 여자들한테 이러고 다닐 텐데 내가 적어도 이거를 막는 게 나의 직업적인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네, 그때 그냥 제가 그냥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해보니 너무, 아니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내가 지나치게 과신했나? 아니요, 이런 생각이 세상을 들었어요. 과신했죠. 세상을 시스템을 과신했다. 국가를 믿은 게 저희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감 중에도 또 스토킹을 하고 범죄를 계속 그 수감 이어갔죠. 중에도 이제 편지를 저한테 계속 보내면서 편지에다가 뭐 영치금 내놔라. 그리고 뭐 버은 여자 그려서 보내고 또 계속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있는 이제 뭐 재소자 음란행위 편지에 묘사해서 보내고 내가 너 때문에 갇혔으니까 영침 내놔라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는 뭐 고소 취하해라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신문사 다니니까 교도소에서도 신문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본인이 우리 신문 구독자였으니까 이 회사 내의 관계를 다 아는 거예요. 저희 동료 기자들한테도 다 편지를 보내서 여러 명한테 편지를 보내서 저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시키라고 하고 저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스토커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게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만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이 다른 여자들한테 관심을 보여서 제가 질투로 자기를 무고했다라는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뭐 제가 자기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우리 회사 독자 서비스센터 직원을 가장해 자기 전화를 걸어서 듣고 끊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다 허위 사실인 거죠. 어이가 없었던 거는 우리 저기 회사 변호사가 내용 증명 보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기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내용 증명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들고 본인이 사는 저기 서울에서 한 400km 떨어진 모 지역까지 제가 직접 내려와서 동행한 남자를 우체부로 가장시켜서 들려보내고 나는 거기 멀리서 지켜봤다라는 얘기를 본인 수감되기 전에 자기 블로그 자기 유튜브에 막 퍼뜨리고 조선닷컴에 저희 회사 사이트에 댓글 막 달고 그러고 들어가서는 또 편지를 또 여기저기 이제 그런 식으로 퍼뜨린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황된 이거 그냥 신고하고 고소하면 이거 다 잘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날아가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제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피해자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국가는. 일단 그리고 고소장 쓰는 것부터 너무 괴롭잖아요. 고소장 쓰는 것도 저는 진짜 옛날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 증거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소장 본인이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것도 뭐 손으로 썼더니 뭐 제가 아는 이제 판사분이 제가 손으로 예전에 쓴 적이 있거든요. 이 건 전에도 폭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고소장을 손으로 쓸 수 있냐. 왜냐면 너무 급하니까 가가지고 경찰서 가서 울면서 냈는데 너무 무성의하다. 인터넷만 봐도 고소장 양식이 넘치는데 그 진상들이나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 경황이 어디 있어요. 고소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자체도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저는 그냥 범죄 피해를 당하면 가서 그냥 신고를 해주면 알아서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고소라는 건 약간 윗집이랑 층간소음 분쟁 이런 거 있었을 때 내는 건 줄 알았죠. 그 전까지는 이제 고소장에 이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자기가 거기에 다 증명을 해야 되고 증거도 자기가 다 수집을 찾아야 해야 돼요. 수사라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경찰이 저는 수사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고소장 쓰면서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도 저는 이제 직업도 기자고 일단 기본적으로 취재력이 있잖아요. 법적 지식도 있고 아는 법조인도 많은데 그럼 다른 일반 이런 어떤 자원이 없는 피해자들은 도대체 고소라는 걸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계속 이제 제가 사건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내가 책을 써야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목을 탁월한 피해자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막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되게 반어법적인 그런 어떤 그 제목인 거죠. 네, 그 얘기도 할 텐데 아무튼 이 고소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소장을 써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걸 토대로 나중에 이제 고소인 조사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고소장 쓸 때도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잘 쓰고 싶은 거야, 문구를. 아니 그러면 근데 저도 그 뭔지 아는데 이게 정말 이게 우리 병이에요.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먹물병. 그러니까 이것도 글이라고 내 이름으로 쓰는 글이라고 이것도 잘 쓰고 싶고 일단 그 증거들을 내가 수집하는 건 너무 괴롭고 그거 다시 내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선배 무슨 일 겪으셨는지 그래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그 유명 방송인의 전 부인이다라는 루머가 돌았죠. 루머가 세게 돈 거예요.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이 블로그 저는 이거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후배가 선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글이 있어. 나 이 사람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웃고 넘겼는데 이게 기자가 신뢰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 대면 항상 늘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위의 사람들이 저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뒤에서 엄청 사실인가 봐 이러면서 혼인신고 안 하고 헤어졌다는데 등등등등. 후배들이 아니라고 해도 야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대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너 몇 년부터 김지은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거 심각하다. 너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고소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 1차 고소를 저도 했죠. 2014년에 했나? 아무튼 그래서 그때 고소장을 처음 써본 거죠. 근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본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일이 상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쓴다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알못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죄명부터 해가지고 법리에 딱 맞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변호사 없이 어떻게 써?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해줘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막 증거 같은 것도 가지고 가면은 저는 막 이거 막 정리 다 해가지고 표 만들어 오라고. 맞아요. 피해자가 표를 만들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경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딱 명함을 딱 보더니 회사 이런 거 해주는 사람 없어요? 회사에서 누가 해줘요? 해줘 그게.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인데. 비서가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판이지. 그러니까 그건 경찰이 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그 고소장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피해자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정말 진짜 저는 이제 이 일을 겪으면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왜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국가랑 싸우고 있는가? 이게 옳은가? 이게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국가와 싸우고 있는가? 국가는 저를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 이게 제가 만약에 뭐 누구랑 뭐 예를 들면 가해자랑 뭐 옛날에 뭐 사귀는 사이였다 막 이래가지고는 뭐 이게 문제가 복잡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성범죄 피해자인데도 뭐 강간이냐 화간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 사건이라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 그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소위 말하는 완벽한 피해자상에 가까운 피해자인데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닌 교통사고처럼 당한 건데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배제당하고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제 법적으로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데 일단 국가가 사적 보복을 막기 위해 가지고 형벌권을 독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리를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재판의 당사자이고 그러니까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지만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거죠. 이건 저는 사실 이제 형벌권을 이제 국가가 독점을 하고 사적 보복을 막고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호하기는커녕 이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위험에 빠뜨리고 피고인을
피고인의 방어권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에 개인이 맞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강력한 건데, 근데 피고인 방어권은 눈치가 보이니까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위험에 계속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은 거죠. 네.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사실 그 재판에 가기도 전에 저는 그 경찰 조사,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겪은 일들도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너무 화가 났어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이게 네. 개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보면은 이게 무슨 개소리냐, 화나다 보면 끝까지 간다고. 막.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하고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더 한 게 나와. 맞아요. 이런 분노와 황당과 이 화의 연속인데, 일단 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그 제가 제일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화가 난 대목이 이제 1차 고소권에서 네네네. 모욕 혐의로 이제 네네. 이제 고소를 성폭력 처벌법, 그다음에 모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공갈 등등으로 예, 했었어요. 예, 네. 다 이제 고소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리고 추가 이제 범죄 사실도 밝혀지고 또 옥중에서도 이 사람이 또 범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계속 이제 추가 고소를 하는데, 이제 모욕 혐의로 1차 고소 때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불송치 이유서가 너무 황당했어요. 네, 그렇죠. 그 얘기 진짜 다 하시는데, 제가 그때는 솔직히 소송의 구력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송치랑 불송치가 뭔지도 몰랐고, 경찰에서 자료가 날아왔었을 때 불송치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쨌든 법원에서 선고가 나왔었을 때는 모욕 혐의가 유죄가 선고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그냥 유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경찰이 보내온 이 송치 이거 관련 자료를 봤더니 모욕이 불송치인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선고를 해서 중간에 이제 검찰이 보고 이거는 모욕은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그러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서 나중에 기소를 하게 된 거예요. 경찰은 이걸 불송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가해자가 일베에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허벅지가 섹시한 뭐 기자 막 이런 식으로 썼는데, 경찰이 불송치 유서에 쓴 걸 보면은 섹시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성적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다. 그거는 칭찬이기 때문에 모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욕은 누군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 제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만약에 섹시하다는 말을 남편이라든지 남자친구 하면 칭찬이지만, 스토커가 공개적인 데서,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인터넷에 그렇게 일베에다가 그렇게 올렸는데, 심지어 여자 경찰이었어요. 정말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그렇게 온라인에 허벅지가 섹시한 여경이라고 올려도 괜찮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경찰이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들은 법리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법리적으로 모욕이라는 거 가치를 폄하시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사전적인 의미랑 본인이 이거를 이제 충돌을 하니까 이걸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면은 이거를 죄로 인정 안 하는 것보다 인정 안 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잖아요. 피고인 방어권이 세니까.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법을 되는. 몰라서 그런 것 이게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실제 문구는 이제 그 섹시한 허벅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이걸 모욕적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있죠. 입에 담을 수 아마 여성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굳이 그 입에 담지 않는 이유도 그 자체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고통일 수 있고, 여기 지금 또 당사자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표현은 않겠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다, 이렇게 불송치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해자가 또 역고소를 해요. 2번 했죠. 역고소를 했을 때 이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한 말도 진짜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아니고, 그 고소를 했을 때 다른 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있던 이제 경찰관에게,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또 나를 역고소를 했으니까 빨리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자기가 이제 고소인 조사를 하러, 피고소인, 이제 제가 고소를 그 사람이 피고소이니까 조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에 대한 수감돼 있으니까 이제 교도소로 간 거죠. 너에 대한 원망이 많더라 이러면서, 가해자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약간 내가 나는 솔직히 스토킹 피해자고 너무 무섭다, 얘가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수감 중에도 나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랬더니 네가 계속 고소를 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 대한 집착을 못 놓지,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사를 하러 갔다 너에 대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더라. 이건 진짜 2차 가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런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이 사람이 내 사건을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보여야 되는 갑인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굉장히 사람이 주눅이 들게 돼요. 이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게 2차 가해인데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너에게만 불이익이 주어지고 더 늦어지면 어떡하냐고. 맞아요. 어쨌든 네, 1차 수사를 경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가해자가 나오면은 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모욕 뭐 2차 가해 이걸 당해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자인데도. 네. 정말 그에 비할 정도는 아닌데 저도 이제 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약간 아까 이제 그 고소장을 공들여서 그래도 네네. 썼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네, 글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진술 조서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게 그걸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예를 네, 들면 네, 네. 결혼도 안 한 네. 뭐 처녀의 뭐 혼삭기를 막을 만한 그런 소문 루머를 그게 아니라요. 저는 이게 신뢰를 먹고 사는 기자인데 그러니까. 나의 평판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무너뜨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맴도는데 그러니까 아니지 이게 효과적이니까 그래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하는 걸 거야. 나한테 좋은 걸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 혼삭길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네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은 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경찰의 한마디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도 반박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는 경찰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선배 네.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수습 생활을 경찰 시작을 수사를 하고 많이 하니까 경찰 취재를 취재를 많이 하니까. 하니까 굉장히 이 집단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경기도 파견가 있었을 때 도경찰청 출입 기자도 했었고 너무나 실망이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로서 대할 때랑 피해자로서 대할 때랑 경찰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고 피해자를 이렇게 뭐 범죄자라면 모르겠는데 피해자를 이렇게 막대할 수가 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세상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은 정말 절반짜리였다. 그냥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들게 뭐 되는 이 거죠. 외에도 아까 법리 오인을 한달지 아니면 무슨 뭐 특가법하고 무고 중에서 뭐가 형량이 높은지를 몰라가지고 이 경찰서에 있는 이 피해자 앞에서 고소장 안 받아주고 고소장 안 받으면 땡땡이 자기들끼리 돌리고, 계속 땡땡이 얘기하고 돌리고 서로 안 받으려고 핑퐁 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제가 지난 6년간 정말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차곡차곡 무너져가는 과정 안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검찰 개혁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자다. 네네. 왜냐하면 2021년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 11월부터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시스템이 많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검찰도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책임도 없고,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계속 핑퐁해서 여기저기로 넘기고, 그러니까 관할을 넘기는 질질 끌고, 왜냐면 자기 사건이 아니거든요. 경찰은 경찰대로 어려운 사건 맡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과부하가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사건 맡기 싫으니까 뭐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피해자만 죽어나는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로 많이 겪었죠. 네. 만약에 아까 그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검찰에서 보안 수사하지 않았더라면 그걸로 종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정말 고소에 대해서 1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럼 경찰이 그냥 이거 너무 예를 들면 네네. 모든 경찰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고소인이 낸 자료를 그냥 잘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 사이즈가 큰데 해서 그냥 뭐 뭉개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건 암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묻어버리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제받을 방법이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의신청은 제가 이의신청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이의신청 여러 번 해봤죠. 그래가지고는 지금 하나는 지금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진 케이스도 있고, 하나 지금 뭐 해가지고 제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것도 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기한이 없어요. 그 기한이 없이 하는 건데 이건 변호사 없이 할 수 없어요. 당사자가 이것도 직접 이의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저는 변호사 없이 했어요. 저는 후속 구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건은 변호사 없이 하고 나중에 나머지 한 건은 이제 뭐 그때 국선 변호사님 계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뭐 처리가 됐는데 변호사 없이 할 수
이게 기본적으로 500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우리는 좋다. 근데 이거 범죄 피해자들한테 이게 과연 좋은 길이냐. 그러니까 이 범죄 피해자 특히 이제 대리해온 변호사들이 이거 보안수사권 없애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그리고 하는 이제 거죠. 검찰의 정권 송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모든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다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스크리닝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봐주질 않아요. 근데 그 이의 신청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의 신청서를 법리에 맞게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검찰이 피해자를 위해 가지고 무료 형사사건 변호사 역할을 해줬던 거잖아요. 네. 무료 변호사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10월에 검찰청 문 닫고 이러면은 그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변호사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경찰은 그러니까 법 트로인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역할이 다르잖아요. 네. 법을 모를 수밖에 없죠.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잘 아는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6년에 걸쳐서 그쵸, 해보니. 그러니까 경찰 중에서도 이제 경찰대 나오신 분들도 뭐 있고 뭐 로스쿨 다닌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저는 법 지식이 일단 법을 해석하는 데가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뭐 가해자가 뭐 댓글 달고 뭐 이런 것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이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담당하는 경찰관이 순경이었어요. 순경이 신입사원이잖아요. 근데 수습 기자. 네, 근데 불송치를 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조선닷컴에 댓글을 달았는데 통매음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그 도달이 중요하거든요. 그 저한테 도달을 했는가인데 또 조선닷컴 제가 조선일보 기자잖아요. 제 기사 뭐 근처 기사 있는 거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이제 불송치유서를 썼냐면 조선닷컴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피해자가 그러니까 고소인이 굉장히 이제 유의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걸 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거 도달했다 볼 수가 없대요. 나 조선일보 기자인데. 그러니까 기자가 뭔지도 모르고 조선학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불송치한 거죠. 이거 이의 신청해도 당연히 받아들여졌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유죄 나왔잖아요. 그렇게 그런 바로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놔두고 그러니까 돌고 아니 돌아서 그러니까 시간 들이고 그러니까 돈 순경이 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봐주든가. 근데 지금 경찰이 그렇게 봐줄 여력이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자기들이 다 뒤집어 썼는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수사 탈출은 지능순, 수사부서 탈출은 지능순 이래서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베테랑 이제 경찰관들은 다 수사부서 탈출했는데 그럼 이제 축정일만 남아 있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런 단어를 써서. 사실 뭐 제가 기자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상에 팩트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팩트라서 생생하고 역동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책이 팩트로 가득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영화가 아니고 이게 다 실화라는 그쵸, 사실이 읽으면서 예. 약간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소름 돋는 일들이 경찰 단계에서만 있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검찰 단계에서도 네. 있었고 재판 과정에도 네. 있었어요. 네. 일단 이제 이게 가해자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피해자한테는 제약이 많다. 그쵸. 우리나라 네, 이 네. 사법 네, 체계가 네, 네. 그런 걸 느끼셨다고 이제 썼는데 네, 네. 왜 어떤 이유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건 피고인을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죠.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하는데 개인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에 이제 대비해가지고 피해자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챙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피해자는 약자잖아요. 피해자는 대부분 약자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너무나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이제 고생스러워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점점 더 무시하고 뭐 법정에 피해자 자리는 아예 없잖아요. 방청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오고 싶으면 와라. 근데 방청석에 있어라. 이러니까는 뭐 그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지. 이제 제가 속된 말로 그냥 맨날 나보고 짜져 있으라고 하는구나 저 구석에 그냥 막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냐면 피해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뭐 법원에 의견서 내고 뭐 탄원서 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판사한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판사의 뭐 그렇죠. 나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뭐 출신 지역이라든지 아니 성범죄 같은 경우에 그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에 맞게 몇 개 쓸 의견서도 건 아니에요. 거고. 그러니까 상대가 읽을 텐데 뭐 피고인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의견서를 내렸던 법원에 그 재판부
직후에 이제 판사 이름을 물어봤더니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어요. 두 명이. 근데 한 사람은 60몇 년생이고 한 사람은 80몇 년생이에요. 여자 판사인데. 60몇 년생 판사, 여자 판사에게 쓰는 편지랑 나보다 어린 여자 판사한테 쓰는 편지랑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톤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어차피 한국 법조인 대관법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몇 살짜리 누가 있고. 근데 이 둘 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못 가르쳐 준대요. 그건 왜 못 가르쳐 주는 개인 거예요? 정보라서. 내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생년월일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건 둘 중에 누군지만 알려달라는 건데 왜 못 알려주냐. 이거 내 권리다 이랬더니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대.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아니 이건 내 권리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저한테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직원이 어떻게 판사 이름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전했더니 딴 직원이 가르쳐 줬다고. 판사 이름도 알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바꿔서 이 판사님은 부장 판사님이신 거죠? 이랬더니 아니에요. 평 판사님이세요. 그제서야 그래 어린 여자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죠. 이게 이럴 일이냐고 이게. 이게 이럴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 뒤에도 굉장히 여러 번 이제 그쵸. 듣게 되는 그냥 거죠. 뭐 해주기 싫으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자기들이 귀찮으면 뭐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러는데 아니 그럴 거면 나한테 입증 책임을 지우지를 말고 그냥 국가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결해줘야죠. 변호사 필요 없게. 변호사 필요 없이 국가가 나를 대리한다며요. 그럼 다 알아서 해줘야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 뭐 구형 이런 것들도 궁금하잖아요. 검사가 얼마나 구형을 했는지. 근데 뭐 저는 이제 재판 어차피 원거리고 뭐 제가 뭐 생업을 빼놓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모니터링 그냥 신청을 요즘은 하는데 옛날에는 모니터링 제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초반에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형을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검찰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나 당황하면서 이런 거 유선으로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재판을 직접 와서 방청을 해야 된다고. 내가 나는 지방에 있는 재판이고 나는 서울에 살고 내 생업도 생업이 있는데 내가 이걸 서울에 하는데 있는데, 이거를 왜 못 알려주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근데 결국 알려주긴 했는데 나 약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변 법조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진짜 놀라면서 자기는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구형 결과를 물어봤다는 거 처음 들어본다고. 내가 그럼 보통 어떻게 이랬더니 변호사한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 피해자가 물어보면 얘기 안 해줘 이랬더니 피해자가 아닌데 사칭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변호사는 사칭 안 해요? 변호사 사칭하기가 100배 쉽겠구만.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그렇게 그 전화해서 물어봐서 기자가 갑질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피해자고 나는 구형 결과는 내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구형 결과를 알 권리가 있는데 내가 전화하는 게 갑질이냐. 내가 기자라서 구형을 많이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결과를 듣겠다는 건데. 물어봐야지 나중에 제가 검찰에 이거를 항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인데 저는 이거 솔직히 이거 문자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해자한테는 뭐가 또 관대해요? 가해자는 뭐 그냥 이제 제가 탄원서 내가 정말 가장 처음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몰랐어요. 내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그 법원에는 탄원서를 가해자가 볼 수 있다라는 걸 몰랐죠. 가해자가 그걸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구술을 했었을 때 저는 탄원서라는 걸 낼 수 있다라는 것도 몰랐는데 그때 이제 담당 검사님이 전화가 와서 나와서 좀 증언을 해라. 나는 무서워서 못 간다 이랬더니 그럼 판사한테 편지라도 쓰라 했고 얘기를 해서 편지를 쓸 수 있냐고. 그리고 편지를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가 나고 2심으로 갔는데 2심에서 이제 가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1심에는 국선인데 그러니까 이 사선 변호사가 이제 제 회사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합의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탄원서 이제 그 피해자가 쓴 거 봤는데 기자라서 그런지 되게 잘 썼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내가 약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그거를 소름 돋는 일이죠. 왜냐 이거를 정말 엄벌해달라는 내용인데 그거를 가해자가 보면은 저를 가만두겠냐고. 실제로 그 구절을 그 빌미로 삼아가지고 자기 편지 너 이렇게 썼더라 이러면 저를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이게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데 내가 지금 재판부에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가해자한테 보여주면 이건 날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니까 가해자가 열람을 하지 말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몇 번 썼는데 아무 답이 없어. 근데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경찰 단계 그리고 검찰 단계 그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근데 기자인데 보통 기자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좀 법원에서 좀 뭐 그래도 기자니까 좀 잘해주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전화를 하잖아요. 법원에 검찰에 전화를 해서 이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저 조선일보 과가람 기자인데요. 여기 피해자예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약간 직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그리고 취재가 아닌데 내가 그리고 왜 밝히나.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나 뜨겁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깨달아서 제가 그리고 시스템을 되게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 뜨겁게 그런 것까지 안 해도 저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얘는 취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갑질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옳은 행위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거고,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칼럼을 쓰라는 얘기도 선배들이 되게 많이 해서, 그건 어쨌든 그건 저널리즘의 한 방법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고, 겪은 일을 중심으로 선배가 왜 그때 소송기 가지고 쓰신 것처럼 이거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저는 부모님이 이 사건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문에 쓰면 부모님이 이제 아시게 돼서 가섭하실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있으니까 얘는 약자다,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약자를 깔아뭉개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약자니까 무시하고, 약자니까 그냥 짓밟고, 약자니까 자기를 신경 안 써도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에는 이제 1차 고소를 했을 때 이제 피고소인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형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약식 기소를 했고, 그래서 그 벌금형을 다 받았는데,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그러니까 뭐 법조팀이나 아니면 경찰팀이나 이런 데 제보를 해야 되나? 타사에 우리 회사는 좀 그렇고 타사에 제보를 해야 되나? 그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 회사 자기 머리 못 깎는 것 중에. 근데 또 그거를 기사로 써봤자 실명사 어차피 못 쓰고 써봤자 뭐 3매 그러니까 600자 좀 나올 때 그걸 또 누가 보려나. 나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좀 보길 원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증명받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일단 그건 포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받은 글 있죠. 받글 카톡에 많이 돌잖아. 찌라시. 내가 이걸 써가지고 좀 돌릴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휴인트를 찾아서 이제 막 돌리는 거지. 근데 결국은 그걸 못했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그런 글들과 유튜브 영상까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미치죠. 그러면 청첩장 사진까지 구해가지고 거기에 또 신랑 신부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신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한국일보 김지은 기자 해놓고 내 그 기자 칼럼 사진 옆에다 놓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데 야 이거 진짜 사람들이 믿겠다. 나도 그걸 보는데 야 이거 나라고 사람들이 그때는 AI도 없던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자이크 처리해서 옆에다가 이제 내 사진만 놓는 거야. 기자 칼럼 사진. 한국일보 김지은 기자라고. 근데 그 글이 끊이지 않고 이제 유튜브까지로 번지는 걸 보면서 2차 고소를 하면서 이거 그냥 내가 써야 되겠다. 그냥 온라인에. 김지은 기자의 고소기 나 이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1차 고소해서 나 처벌받았는데 끊이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이 방법도 있어.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 알려져 있고 이 팔로워도 많고 하니까 SNS에 좀 올려줄 수 있겠냐. 본인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파생 기사들이 막 이제 파생 블로그가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내가 썼지만 쓰고 나니까 약간 좀 후련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기사 많이 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다 저 그 기사 저 이번에 선배가 링크 주신 거 제가 그 기억이 나죠.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봤어. 근데 당시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저는 이제 선배를 아니까, 그리고 그 유명인 당연히 알잖아요. 너무 약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문제는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어봤어. 도대체 그럼 이런 글이 왜 올라오는 거냐 했더니 이름이 같아서 그러는 거 같다. 이름이 근데 세상에 김지은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그 또 기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게 다 자기 블로그 유입을 그러니까 많이 시키려고. 그게 똑같은 거죠. 그 가해자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유튜브 무직인데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로 여기자들 성적 대상화하는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베 같이 있던 그 회원들 끌어가지고 돈 벌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진짜 나쁜 거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이버 레카 등등과.